자, 1장부터 5장까지 중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특히 5장에서 나온 ESS,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라는 개념은 생소하면서도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6장, 유전자의 친족 관계에 대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유전자는 다수의 다른 개체 내에 동시에 존재하는 분산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이 하나의 우리 몸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체의 몸속에도 존재한다는 점을 생각해 주세요. 이 장의 핵심은 유전자가 그렇다면 남의 몸속에 있는 자기 복제자까지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개체로서는 이타주의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유전자의 이기주의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가 다른 개체 내에 자기 사본을 인지하는 어떤 그럴듯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있다입니다. 근친자, 즉 혈연자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보이기는 쉽습니다. 만일 동물이 육체적으로 자기와 닮은 개체에 대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간접적으로 자기의 친족에게 어느 정도 좋은 일을 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닮은 개체에 대해서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전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인종편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는데요. 인종편견이란 우리가 육체적으로 자기를 닮은 개체를 인지하고 외견상 다른 개체를 싫어하는 성질이 혈연 선택에 의해 진화해서 비이성적으로 일반화된 결과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6장 간단하게 정리하고 7장 넘어가겠습니다. 가족관계. 자, 새로운 개체를 낳는 것과 현존 개체를 돌보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생존기계인 개체는 애 낳기와 애 키우기라는 매우 이질적인 두 종류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결단이란 말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전략적 조치를 뜻합니다. ESS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은 순수한 애 키우기 전략입니다. 만일 모든 개체가 현존하는 애 키우기에만 몰두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이 개체군은 애 낳기를 전문으로 하는 돌연변이 개체들에 의해 곧 점거될 것입니다. 애 키우기는 하나의 혼합 전략의 일부로서만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적어도 어느 정도 애 낳기는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개의 동물이 집단 전체를 위해 의도적으로 이타적으로 스스로의 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출산 연령에 의해서도 인구 증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노쇠하여 죽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노화도 되기 훨씬 전에 굶거나 병들거나 또는 포식자에게 먹혀버립니다. 무제한의 새끼를 낳는 동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집단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가능한 한 출생률 이하의 새끼를 낳는다는 것이 윈 에드워즈의 가정입니다. 많은 동물들은 그 어떤 범위의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데 박물학자들은 그 지역을 가리켜 세력권이라고 합니다. 암놈은 세력권이 없는 순놈과는 짝짓기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귀던 순놈이 패하고 다른 순놈이 그 세력권을 차지하면 암놈은 재빨리 승자편으로 자리 바꿈을 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부일처제를 지키는 종의 경우 암놈은 순놈과 개체적으로 결합되기보다는 오히려 순놈이 소유하는 세력권과 결혼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개체군이 너무 커지면 세력권을 갖지 못하는 개체가 생기게 되고 그들은 번식할 수 없게 됩니다. 세력권의 획득은 번식의 티켓 또는 허가증을 입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미는 애 낳기와 애 키우기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새끼를 과다 출산하는 개체가 불리하게 되는 이유는 새끼 중 살아남는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그들 자신의 이기적 입장에서 볼 때 최적수의 새끼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가족 계획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장 세대 간의 다툼. 어미가 새끼를 편애한다는 것은 어미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자원을 새끼들에게 불균등하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어미가 투자할 수 있는 자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먹이가 뚜렷한 예입니다. 부모의 투자는 한 아이에 대한 부모의 투자로서 그 아이의 생존 확률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다른 아이에 대한 투자 능력을 희생시키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새끼에 대한 불공평한 투자가 어미에게 득이 될까요? 편애에는 유전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답입니다. 어미는 나이 많은 새끼를 구하려 합니다. 나이 든 새끼가 죽는 것과 어리고 작은 새끼가 죽는 것을 비교하면 잃어버릴 부모의 투자는 나이 많은 새끼 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여성이 중년기에 갑자기 생식 능력을 잃어버리는 현상, 즉 폐경기라는 기묘한 현상은 그리 일반적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폐경기에 이르기까지 오래 산 여성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생애에 있어 이 갑작스런 변화와 남성의 생식 능력이 점차적인 감퇴와의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차이는 폐경에 관해 유전적으로 어떤 의도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즉 폐경의 적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노령의 산모가 낳은 아기의 평균 수명은 젊은 산모가 낳은 아기의 수명에 비해 짧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여성의 아기와 손자가 같은 날 태어났다면 손자가 자기 아기보다 오래 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손자에 대한 이타적 행동을 재촉하는 유전자가 유전자 풀 속에 널리 보급됩니다. 자기 아이를 낳는 여성은 손자에게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중년기에 이른 여성의 번식 능력을 상실하도록 작용하는 유전자가 점점 증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자가 할머니의 이타적 행동에 의해 살아남는 데 도움을 받은 손자들의 몸속에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아이들에 대해 여성만큼 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남성의 경우 생식 능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쇠퇴하는 것은 아마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남성이 젊은 여성에게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다면 그가 고령자일지라도 손자에게 투자하기보다는 자기 자식에게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